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난히 달콤한 주가 방파레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네, 최근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맨날 옛날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윤지 앵커의 나이를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최근 노래 다비치의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는 주가가 그야말로 빵빠레를 울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 사진부터 보시면요. 김응수 현대차 부사장과 엔비디아 오토모티브의 리시달 부사장이 협력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목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엔비디아를 태우고 질주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그룹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CES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도요타와의 협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기조연설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달되고 나서 젠슨항 CEO의 말 한마디에 드라이브를 받게 되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로보틱스 분야, 자율주행 차량 분야, 그리고 디지털 트윈 분야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신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CES의 기조를 2024년이 AI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것으로 봤다면 2025년은 전 산업적으로 다이브인을 하겠다. 전 산업에 좀 AI가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AI 로보틱스 분야라던가 자율주행 차량에서 협력 분야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 갈수록 심화됨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는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얘기했었던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개발 플랫폼인 AI에게 물리적인 세계의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개념인데요. 가상 환경에서 공장이라던가 운영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효과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날에 현대차는 투자 소식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보신다면 2023년 대비 대폭 성장을 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려 그 규모만 24조 원이 넘는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를 좀 부활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원 규모에서 거의 70% 가까이가 자동차 분야에 좀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어보겠다. 특히나 미래 산업에 미래 자동차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연구개발 분야에만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했고요. 경상 투자에 12조 원, 전략 투자에는 8천억 원 규모가 들어간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보신다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하겠다,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핵심 미래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현대차의 불타는 투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의 레포트가 보도가 됐는데요. 상방의 룸으로 50%까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29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과 환율 상승의 효과를 받아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매출액은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감소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라던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주가 흐름에 이미 다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협력 같은 경우에는 반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한 10%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실적 예상치를 봤을 때 실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대 2025년 늘어날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1.2조 원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던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대차의 주가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그룹주가 오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지 살펴보시면요.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크게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6.37% 상승했고요. 현대차는 6.11%, 기아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 상승한 채 마감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대차의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2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크게 밀려 내려오면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면서 20만 원 윗단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겨서 이제는 30만 원 윗단으로 갈 수 있는지 현대차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대차와 엔비디아 협력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은 건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2024년 정말 힘든 한 해를 견디고 나서 2025년에는 그래도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잘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뭐 한국 증시 상승률이 뭐 1등이다, 막 이런 얘기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현재 증시 상황이 그러면 좀 안정감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여전히 저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만 해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꺾이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미증시가 꺾이면서 저는 한국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미증시가 꺾인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쇼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미국을 제한 주변국들은 불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도미노로 주변국들부터 이제 무너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까지도 불경기의 파급력이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이 불경기를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말에 소비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와줬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로 굴러가는 국가인데, 소비가 이제 잘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말 특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취임하면 1월 달에 관세 늘어나니까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해서 미리 소비하는 경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401k 제도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자국 증시에 이제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제 퇴직연금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게 소비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반대로 보면 미 증시가 꺾이게 되면 소비까지도 같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네.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뭐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증시 우리가 이제 3대 지수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을 봤을 때는 이게 완연하게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수준입니다. 사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고 살짝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단을 깨고 더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고점을 낮추고 있고 하단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두드리다 보면 하단을 이제 깹니다. 이게 이제 상단을 돌파할 때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는 패턴이 지금 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P 500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고점 낮추면서 심지어 저점까지 낮추고 있죠. 나스닥은 쭉 우하향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12월부터 나스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꺾이고 있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까지 꺾이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의 대부분, GDP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소비까지 꺾일 때, 연말 특수도 이제 끝났죠. 연말 특수 끝났고, 증시 꺾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도 줄어들게 될 텐데, 그로 인한 이제 경제 성장의 침체라든지, 불경기를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하방 리스크를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성장이 이제 정체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 안에서 전 세계적인 쇼크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량주에서 먼저 혹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우량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와서 먼저 올라가다가요. 여기가 살짝 꺾이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짝 침체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중소형주, 뭐 코스닥,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돈이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간 이후에 잠시 조정이 나오고 쇼크가 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변국들은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중형주로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 낙수 효과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차익 실현 물량들 있죠. 증시가 꺾이니까 그동안 재미 봤던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익 실현한 물량들이 어디로 간다? 이제 중소형주들로 가듯이 중소형 국가들, 금융적지를 따져봤을 때 차근차근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 수혜를 많이 받냐? 한국이 이제 이번에 계엄령 사태니 뭐 정치적 리스크니 하면서 좀 과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증시나 다른 국가들이 증시 올라갈 때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적인 부분도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 금투세 폐지돼 가지고 세금도 유리하지 거기다 저평가되어 있지 심지어 이거를 뭐 좋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절대적으로 환율까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환율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떨어질 걸 기대하거든요. 그럼 이제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환율이 이제 여기서 안정되는 국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걸 기대해 보면 환차익까지 보죠. 그 다음에 세금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죠.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은 굉장한 이제 메리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증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증시가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저도 보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미증시 상승분을 훨씬 압도하는 수준의 급등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판을 다시 뒤엎고 새 판짜기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한국 주식으로 이제 투자 비중을 좀 넘어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미국 증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풀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장 윤재 초이스와 대표님의 초이스가 또 겹칩니다. 그런 만큼 한 번에 좀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와 기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잘 간 그룹주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고요. 그리고 기아를 들고 오셨어요. 이 두 종목 그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제가 괜찮게 보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랑 네. 글로비스 이렇게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를 이제 들고 온 이유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최근에 SOS 랩이 네.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탄력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하면 SOS 랩도 눈여겨볼 만해요.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장성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고 이익도 안 나고 있고 좀 리스크 있지만 탄력성 측면에서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난 리스크를 좀 더 크게 감내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SOS 랩도 눈여겨보실 만한데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주가 또 네. 밸런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 오토에버랑 그다음에 기아 종목 두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초이스, 비초이스 들어보기 전에 오늘 젠스낭 CEO 이야기가 한마디가 저희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가 들어오면서 어제 사실 투자 이슈가 대규모로 단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도 잠잠했었거든요. 네. 오늘 급등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사실 CS 2025의 핵심 안건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CS 2025 핵심 안건에 따라서 그 해에 급등할 만한 섹터나 종목들을 우리가 추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CS 2025의 가장 핵심 안건은 AI였고 AI로부터 파생되는 산업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연설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집중했던 게 엔비디아의 이제 젠스낭 CEO의 기조연설을 가장 집중해서 봤고요. 젠스낭이 이제 제시한 건 AI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의 확장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AI를 기대한 부분들이 이런 거죠. AI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글쎄요 뭐 쓸모 없죠 사실. 뭐 AI라는 것만으로는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산업에 영향력을 그쵸. 끼쳐야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인프라, AI를 돌리기 위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까지 수요가 많이 집중됐다면 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인프라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도 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도 될 것이고 뭐 엔비디아의 이제 개발을 통해서 파워업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갖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돌릴 수 있을 만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이 확장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CS 2025에서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젠스낭이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온큐도 그렇고 미국 네. 주식 뭐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익을 가시화 단계에 들어설 만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은 거의 그냥 테마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거나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수준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팅은 진짜 초보자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테마도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의견을 드렸는데 너무 길어져요. 사실 이게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가 그쵸. 없는 거예요. 그래핀도 그렇고요. 물론 또 반박을 하긴 했더라고요. 뭐 그거는 너무 이제 딥한 기술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15년, 30년 걸린다는 거지. 이미 상용화돼서 그걸 이익 구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뭐 반박을 하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 테마가 이대로 쭉쭉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테마도 갈 곳이 많아요. AI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도 갈 곳이 많고
거기에서 확장되는 자율주행이나 로봇도 지금 수요가 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양자 컴퓨팅 쪽으로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한국 주식에서는. 그나마 한다면 미국 주식을 보는 게 좋겠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섹터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니까 굳이 이렇게 좀 리스크 높은 양자 컴퓨팅 쪽을 보기보다는 좀 더 우리 미래에 다가올 만한 지금 바로 코앞에서 수혜를 크게 볼 만한 업종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리스크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나온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쪽에 투자도 많이 하겠는데 결국에 엔비디아와의 협력 부분이 이쪽으로 조금 더 공고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 오토에버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엔비디아 부분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자동차 쪽은 저는 이제 슬슬 투자를 시작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경기가 계속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중에 대표 업종이 또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아주 쉽죠. 지금 같은 불경기에 샀다 호경기가 되면 그때 팔면은 자동차는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뭐 세상 일이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런 과정 안에서 뭐가 문제인 것이냐? 그런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될 건 없어요. 경기 민감 업종을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파는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됐을 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기업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을 뺏기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기업들도 생겨나요. 몸집도 작아지고. 그러면 사실 이런 기업들은 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점유율이 축소되거나 망하는 기업들의 그런 사업 점유율들을 뺏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호경기가 됐을 때 정말 제대로 꽃을 피우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을 보게 되면 이미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요즘 같은 글로벌 불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좋게 보는 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조선도 그런 관점에서 슈퍼사이클이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혹은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이 하위단의 이제 종목들이 아닌 이상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주 혹은 거기서 파생되는 수혜를 받는 계열사나 혹은 이제 뭐 협력업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 온 것도 뭐 현대오토에버나 기아를 준비해 온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호경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현대차 그룹들이 전체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사이클의 영향도 받으면서 현대차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단 현대오토에버 들고 오셨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현대차와 기아를 좋게 본다라는 점을 앞전에 오프닝 때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냐, 초이스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실 때 둘 다 좋은 종목을 들고 오셔서 참 헷갈립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초이스해 주실 기아를 초이스해 주실지 오늘의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제 CES 2025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 업종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로봇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테마가 불어올 수는 있겠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볼만한 게 현대오토에버인 것이지 저는 아직까지 자율주행보다는 자동차라든지 혹은 그 기자재나 협력업체들, 부품업체들 네. 이런 쪽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현대오토에버 괜찮게 보지만 저는 오늘 초이스는 기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종목을 제외하자면 SOS랩도 살펴보면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현대오토에버 지금 차트 흐름 살펴보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 여기에서 파생돼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업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저는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그 엔비디아와의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웨어 솔루션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엔비디아라는 게 이제 반도체 그래픽 쪽인데 저는 수혜를 받을 만한 게 대표적으로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셰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어를 만든다든지 보넷을 만든다든지 엔진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쪽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가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 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도 대표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단 현대오토에버에 좀 우려할 만한 점은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게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불어올 때쯤이면 이미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뭐 이걸 어렵게 갈 것도 없이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알바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인건비 무서워서 사람을 못 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로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단기 실적이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나 마진율은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기는 한데 당장 이후에 이제 흐름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마진율도 비교적 이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솔직히 소프트웨어나 이제 솔루션 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두 자릿수가 안 나온다는 건 뭐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이 61선 여기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략 이제 한 12만 원 정도 가격대 이 지지 라인을 이제 구축해 줬을 때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현대오토에버를 쭉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항을 맞는 자리가 있어서 당장 매수를 한다? 그러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관심 종목에는 넣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현대오토에버를 들고 왔지만 비초이스를 했습니다. 뭐 초이스는 이제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이스 종목을 선택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딱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는 아니다.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아니고 또 기아예요. 네. 기아를 또 들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대신에 기아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기아가 조금 더 저는 탄력성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중심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종목으로는 뭐 현대오토에버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딱 자동차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가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현대차 그룹 안에 이제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 이 지분 확보를 위해서 뭐 오너 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지분 확보 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 안에서 순환출자 구조에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을 점치면서 수심이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일단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쪽으로 보겠지만 현대글로비스는 또 운송 쪽이니까 해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본격화되고 하면은 자동차 전문으로 이제 담당하는 해운이 현대글로비스니까 같이 이제 수혜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결국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를 저는 원래 그 이전부터 탑픽으로 꼽아드렸어요. 현대차랑 기아는 이 종목 다음 후순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기아를 들고 온 이유는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를 전제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 중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아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전통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혁신은 이제 기아 쪽에서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솔직히 기아 정도 되면 저는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봤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들께 상상을 하지 말고 보이는 걸 믿으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트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해 봤을 때 차트 관점으로 보면 현대차의 현재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아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좀 더 탄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진 이후에 이제 반등 국면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기아가 저는 훨씬 더 이제 유려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된 그 기반에는 외국인 수급이 가장 이제 중요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3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외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대차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기아 정도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아 수급을 보시면 되겠지만 1월 10일, 1월 9일 그리고 1월 8일 최근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물론 현대차도 강력한데 기아가 조금 더 저는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총이 현재 기아가 4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대략 44조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시총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시총은 더 낮은데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아를 준비했고 이런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의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대 최대 국내 투자를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국내 투자 결정 소식도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저는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국뽕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냉철하게 딱 팩트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한 3위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닛산이나 혼다 뭐 아니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본 차. 도요타 이런 쪽 이제 얘기를 해봐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이 오히려 저는 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병한다 혼다 닛산 얘기도 나오는데 미쓰비시 관련해서도 그렇게 합병해야 겨우 현대차를 위협할까 말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금융구조 자체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걸 보고 많이 유입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매입도 최대한 10% 정도, 최소 주당 배당금이 한 5천 원 정도, 이게 최소니까 5천 원 이상 될 거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아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주가가 10만 원, 10만 5,500원 정도, 6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11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당금 5천 원이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최대한 10%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프리미엄 또 10%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을 떨어뜨리고 원형 바닥으로 말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자동차 투자 해봄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괜히 엄한 종목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종목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꼽아드리자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 4개로 포트 구성해서 가면 아마 오지간해서는 호경기가 왔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요 4개 현대차 그룹주부터 먼저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하위단의 종목들 뭐 같이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HL 만도라든지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HL 만도라든지
아이고 제가 타자를 잘 못 치네요. HL 만도라든지 네. 아 이거 영어를 섞어놓은 기업들 참 검색하기 네. 힘들게 해놔가지고 HL 만도도 현재 이제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도 주봉상 이제 120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HL 만도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해 준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수렴해 주고 있어요. 고점도 낮추고 이제 저점도 올리면서 수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상방으로만 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만도 같은 종목이나 실적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게 뭐 한국단자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대차그룹 방금 말씀드린 4개 외에 좀 더 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그 하위단 종목들까지 쪼르륵 있긴 한데 이 종목들부터 먼저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를 눈여겨보셔라 라는 점 이야기해 주시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기아, HL만도, 한국단자까지 한번 챙겨보셔라 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팅창에 지연님께서 현대차가 드디어 원금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라는 부분이 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아직 뭐 시작도 네. 안 했고요. 뭐 매수가까지 왔다고 하시면 현대차가 네. 그러면은 매수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 수준의 매수가가 왔다. 뭐 더 높은 데서 잡으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신고가 근처까지는 갈 것 같고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얼마나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물론 단기간에 훅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 단숨에 치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우량주니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근처에서 한 차례 조정을 주거나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저점 높이고 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그 이후에 돌파하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전고점까지는 웬만하면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전고점 부근까지는 웬만하면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나왔으니까요. 장지연님께서 참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들고 가시면서 수익 확실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1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도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을 주신 분인데 개똥이네님께서 SL 종목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자동차 쪽을 보신다면 한 6가지 종목을 나열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쪽인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35,000원 평단가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SL도 저는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종목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이고, SL이라는 이제 기업만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SL 기업에 관해서 좋다라고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뭐 제가 언급한 걸 듣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SL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장기간의 박스권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돌파가 한 차례 나왔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쭉 이제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였습니다. 여기서 살짝이지만 고점을 갱신했고 여기도 돌파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고점도 높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저점도 사실상 좀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흐름이 작년 중순까지는 나와줬는데, 작년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쫙 밀리더니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3만 원 그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만 원 부근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깨지지 않는 한 저는 이제 SL은 충분히 이제 다시 또 전고점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동차에 대한 호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분위기가 이제 개선되게 되면 이미 실적은 잘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2023년도 그랬고 2024년도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굉장히 폭발력 있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이게 2023년도만 하더라도 뭐 22년도만 하더라도 2천억이 안 됐거든요. 1,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게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9년부터 이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930억, 1,100억, 그리고 1,979억, 그리고 3,800억, 그 다음에 작년 4,300억이 예상되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600억 정도까지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2023년, 4년 정도까지는 폭발력 있게 이제 이익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주춤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컨센서스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일단 마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높은 마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PER이 5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네. 4배 정도 수준, 그리고 한 3.8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PBR은 0.5배 정도까지. 지금도 뭐 한 0.6배, 0.5배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PER도 4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익도 잘 내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물론 작년 중순까지는 우상향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폭발력 있게 올라갔다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대비해서 4만 원 내지 4만 5천 원 위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그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것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L에 대한 종목 진단 상세하게 봐주셨습니다. SL 역시 이 종목은 안 보시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윗단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섹터의 두 종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섹터가 또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YOY 기준으로 34% 증가할 것이다. 2025년에도 수출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 무기 수출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려감 섞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으로는 뱅쇼님의 질문 채택해 드릴게요. LIG 넥스원 매수문입니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나쁘진 않은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사는데 굳이 방산을 보실 필요가 있을까? 나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섹터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2025년 상반기에 상당히 수급이나 이제 유입이 많이 들어올 만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방산이 안 간다라는 건 아닌데 이미 한 차례라고 볼 수 없죠. 한 두세 차례? 너무 많이 올랐고 더 올라갈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지만 네. 지금부터 보신다라고 하면 새롭게 이제 치솟을 만한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뭐 가져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는데 새로 들어가실 거라면 다른 섹터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섹터 내에서 신규 진입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오스 TV님의 종목은 어떨지 한번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화 시스템 핀셋 진단을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손해보고 계진 않으세요. 22,100원이시고요. 비중이 33%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살짝 눌려 있어서 좀 걱정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방산이나 우주항공 카테고리에서도 일단 하나그룹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그룹에서 지금 대장주로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방산에서 대장주로 평가받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방금 이제 봐드렸던 LIG 넥스원이 보통 부대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에서 이제 방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드론 쪽이랑도 이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확장성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정고점 돌파한 이후에 저는 2만 원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2만 원을 이제 하단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근데 2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역시 기업을 보시게 되면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 자체도 우상향할 걸로 이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좀 계속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금 순이익률도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는 만큼 하나시스템은 이제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기도 했고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신규 진입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홀딩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이 종목도 눈여겨보셔라 라는 점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께서는 아직 손해도 아니시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서 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종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VT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부른 노래가 빵빠레라는 노래였는데 빵빠레님의 종목이에요. 네. VT 들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7.3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은 36,700원이 평단가고요. 50% 오늘 매수를 하셨대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고요.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아래로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VT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다시 또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섹터는 네. 뷰티 시장에서도 화장품보다도 의류 뷰티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순 이런 화장품 쪽은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정말 뭐 특수 케이스로 정말 잘 가고 있는 게 이제 막 발굴이 돼서 주가가 잘 가는 뭐 제닉 같은 이런 종목들 좀 뭐 차트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네.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 2, 3천 원 정도부터 스타트 끊었는데 지금 2, 3천 원에서 한 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럼 뭐 한 2천 원에서 2만 9천 원이면 3천 원에서 3만 원이면 와. 10배니까 네. 10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닉 같은 특이 케이스 종목들 제닉이 근데 지금 이렇게 10배를 갔는데도 2천억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 내후년에 이제 이익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300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PER 10배를 산정한다라고 하면 한 3천억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50%는 더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자리에서 제닉이.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서 워낙 시총이 작은데 이익이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폭발력 있게 올라가는 이런 특이 케이스 종목들이 아닌 이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VT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고. 뭐 그렇죠. 이거는 중간에 쉬어가는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 두 번. 그럼 올라간 것만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꺾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의 이제 VT는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체력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보면 뭐 26년까지는 계속 이익은 성장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많이 좀 땡겨가지 않았나 전 생각합니다. 마진율도 이제 고마진율로 가고 있고 PER도 11배 정도 수준이라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막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건 또 아니고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네, 거죠. 자리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비중 50%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절반 아래로 가져가시더라도 줄이는 게 좋겠고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 원 지지 라인을 잡고 당장 3만 원을 이탈 안 해도 비중은 절반 아래로 떨어뜨리시는 게 좋겠다. 다른 섹터 좋은 섹터 많으니까 지금 인프라나 로봇이나 자동차 이쪽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에 성장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고 오늘 좀 매수 기회를 삼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2025년만큼은 의료기기 섹터로 미용 내에서도 또 분위기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도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써니님의 종목이고요. 제일 MN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한데 16,000원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참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주가가 힘들게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내 최초 믹싱 장비 기업이고 또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새 분위기는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기술력은 좋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업황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좀 쉽지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 영향을 업황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 방향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고요. 네.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JLMNS는 어느 방향이냐? 지금 바닥으로 깨진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저가를 쓴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주가를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죠.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건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보여줬는데 다시 떨어졌고 이때 찍었던 저점을 깨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항 맞고 더 떨어졌죠. 지금도 못 올라가고 있고. 저는 비중은 지금 30% 너무 많고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도 크고 네. 그다음에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도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 구조는 지금 현재 이익을 내고 있기는 한데 순이익은 또 그렇게 잘 내고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순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까지만 해도 순이익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지켜봐야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23년도까지는 뭐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이제 합산 나오면서 매출 또 나오게 될 텐데, 23년도보다는 매출은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수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형 성장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한다면 비중이 적은 게 중요한데 가져가는 게 잘못됐다는 네. 게 아니라요. 투자는 괜찮은데 비중이 너무 많다. 저는 한 10% 정도 비중만 가져가서 노려보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30%에서 10% 정도로만 보유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살짝 쉬어갔는데 어제 정말 강했던 테마잖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용선재희 님이 캠트로닉스 신규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유리기판은 나쁘지 않게 보는데요. 캠트로닉스는 한번 볼까요?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 보고 있던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HB 테크놀로지, SKC, YC캠, 피롭틱스 어떤 걸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는 괜찮게 보고 있었어요. 네, 피롭틱스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JNTC. JNTC구나. JNTC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 괜찮게 보고 있고요. JNTC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괜찮거든요. 지금 일단 JNTC 원래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또 확장성을 꽤 크게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번 차트 볼까요? 이거 종목 보다가 왜냐면은 아직 안 사셨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지금 알려주시면 좋죠. 그렇죠. 캠트로닉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게 되면 캠트로닉스 적자 이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24년도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트도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상장한 지 오래됐나? 좀 됐네요. 상장한 지도. 네, 보통 이제 이런 게 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매력도가 엄청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막 폭발력 있게 막 성장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아서 JNTC는 폭발력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어때요? 한 차례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와도 이 캠트로닉스랑 비교해 보면 낙폭이 벌써 비교가 되죠. 네. 완전 그냥 미끄럼틀 타고 무너지는데 JNTC는 그래도 나름 버텨주면서 하잖아요. 이런 게 사실 캠트로닉스는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면 이거 위에
여기에 물려있는 이 물량들을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물량 다 소화하는데. 매수세가 들어와도. 그러려면 또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이익이 간신히 흑자 전환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JNTC는 일단 이 컨센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고 뭐 JNTC도 별로 뭐 이익 못 냈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JNTC는 올해부터가 이제 폭발력이 상당히 이제 터지는 시점이라 저는 JNTC가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선재희님께서 캠트로닉스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보다는 JNTC 쪽으로 한 표를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 이 부분만큼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CES 이후에 파급력이 상당히 좀 클 거로 보고 있고요. 미증시가 꺾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쇼크가 한번 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CES 2025에서는 AI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게 결국 올해 1년 농사, 어떻게 보면 혁신 업종에서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 사이클 산업에서는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경기민감업종 이렇게 사이클을 타지만 혁신 업종도 바뀌잖아요. 원래 배터리가 혁신 업종에서 가장 뛰어났는데 이번 어떻게 됐죠? AI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는 조정이 나오거나 눌릴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 잘 노리셔서 제약바이오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이 이제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아마 재정 적자를 예상하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스탑된 거기 때문에 진행할 겁니다. 재정 적자 하게 되면 결국 인프라 사업을 하는 거고 인프라를 통해서 기대되는 게 건설기계 뭐 이런 쪽이죠. 대표적으로 건설기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재건 쪽. 네, 네. 전진건설 로봇. 그쵸. 오늘도 또 신고가 쓰더라고요. 더 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전진건설 로봇이랑 하나 더 있는데 신규 상장 좋고 기억이 안 나네요. SY 스틸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